2023년 10월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한 늙은 여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김순자였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56살의 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괜찮다고 힘내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김순자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미숙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딸이라고. 40년 동안 이웃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엄마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6살 박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어쩌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친엄마는 40년 동안 딸 옆에 살면서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1984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4층짜리 건물의 2층,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딸린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장은 41살의 남자로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의 아내는 39살로 시장에서 반찬 장사로 생계를 보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막 올라가는 나이였어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부천의 2층 집은 제법 넓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방을 배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들떠 있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설레고 기대되는 봄날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풀며 땀을 닦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연 것은 미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산다며 자신을 김순자라고 소개한 그 여자는 직접 만든 인절미를 건넸어요. 미숙의 어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동안 김순자의 시선은 어느새 미숙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김순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어요. 입술을 꾹 깨물며 무언가를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그 감정을 감춘 그녀는 미숙에게 고등학생이냐고 학교는 어디로 다니느냐고 물었어요. 미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때 미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에게 인사한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앞으로 40년 동안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김순자는 유난히 자주 미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었다며 나눠주러 오고 과일을 샀다며 갖다 주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미숙의 부모는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어머니는 시장 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미숙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미숙이 가방을 내려놓고 있는데 현관문 너머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따끈한 호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배고플 것 같아서 만들어 봤다는 말과 함께 호떡을 건네는 김순자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미숙은 고맙다고 말하며 호떡을 받았어요. 김순자는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뒤돌아보며 미숙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김순자는 간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구마, 군만두, 떡볶이, 과일. 때로는 저녁 반찬을 듬뿍 담아 가져오기도 했어요. 미숙의 부모는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미안해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순자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자기도 혼자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미숙은 김순자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식을 받으러 현관 앞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갔지만 점차 집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김순자의 집은 미숙네 집과 구조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그 옆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미숙은 김순자의 집 거실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공부가 어렵다는 하소연. 김순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때로는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미숙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심한 감기에 걸려 꼬박 일주일을 앓아누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야 했고 아버지는 공장일로 집을 비웠어요. 미숙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나타났어요. 아침 7시쯤 문을 두드리며 괜찮은지 물어왔습니다. 미숙이 힘없이 문을 열자 김순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미숙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이 너무 높다며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김순자는 미숙을 없다시피 해서 근처 내과에 데려갔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순자는 미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김순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미숙의 집을 찾았어요. 죽을 끓여와서 먹였고 약 먹을 시간마다 찾아와 챙겼습니다. 이마가 뜨거울 때면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곁에 앉아 미숙의 손을 잡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미숙의 어머니는 퇴근 후 김순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 미숙이 완전히 회복했을 때 김순자의 집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미숙은 정성껏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들고 갔어요. 김순자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숙은 당황해서 왜 우시냐고, 슬픈 내용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기쁜 눈물이라고,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김순자는 미숙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가슴이 먼저 아프다고, 내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다고요. 미숙은 그냥 자신을 많이 아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자신을 예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딸을 향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미숙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김순자는 그런 미숙을 위해 자주 야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어요. 따끈한 우유, 과일, 샌드위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미숙이 울고 있을 때면 김순자는 조용히 옆에 앉아 미숙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믿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해 12월 미숙은 인천에 있는 사범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가 알린 곳은 김순자의 집이었어요. 미숙이 숨을 헐떡이며 합격했다고 말하자 김순자는 미숙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왜 그리 많았는지 그때 미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미숙은 자취를 하지 않고 부천집에서 통학했어요. 통학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집에 있으면 김순자를 자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김순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순자는 항상 미숙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미숙이 무심코 맛있다고 한마디 하면 다음번에는 꼭 그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미숙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각오를 하라고 말했어요. 미숙과 아버지는 병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순자도 달려왔어요. 그리고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의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21살 미숙은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숙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김순자는 그런 미숙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장례 기간 3일 동안 김순자는 미숙 옆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김순자는 매일 미숙을 찾아왔어요. 혼자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학교는 가는지 물었습니다. 미숙과 아버지를 위해 매일 반찬을 해다 주었어요. 미숙은 그런 김순자에게 기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김순자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23살의 미숙은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혈육이라곤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미숙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미숙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미숙은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김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김순자는 미숙에게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있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요. 대학을 졸업한 미숙은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의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신혼집을 알아볼 때 미숙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천 중동에서 살고 싶다고, 김순자 아주머니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요.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결혼식 날 김순자는 하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김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를 서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식이 끝나고 김순자는 미숙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엄마가 되라고, 앞으로도 자주 보자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미숙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김순자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자주 갔습니다. 김순자는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었어요. 미숙이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맡아주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김순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16살 미숙은 56살의 중년 여자가 되었고 40대였던 김순자는 7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주 만났고 여전히 서로를 아꼈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김순자는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미숙의 진짜 엄마라는 것을요. 2023년 9월 김순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물건을 잘못 놓거나 약속 시간을 까먹거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78세면 그럴 수도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56살이 된 미숙은 김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더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숙은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김순자가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미숙은 깜짝 놀라 달려가 김순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물었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미숙은 당장 병원에 가자고 말하며 김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몇 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다고요. 악성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를 감안하면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김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괜찮을 거라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순자는 미숙을 바라보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한지 미숙이 묻자 김순자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다고,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다고요. 미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김순자가 병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교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앉아 김순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챙겨주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자주 면회를 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며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숙은 김순자의 집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려고요.
옷장 깊숙한 곳, 맨 위 선반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숙은 그 상자를 내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겼어요. 종이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김순자가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순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순자의 표정이 묘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미숙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68년 3월 15일, 내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68년 3월 15일. 그건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숙은 다른 사진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순자가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찍혀 있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6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9달 전이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상자 속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가 하나 나왔어요.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67년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필체였어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2월의 어느 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가족들은 아이를 지우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4월, 5월. 임신 기간 동안 김순자가 겪은 고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쫓겨나 혼자 방을 얻어 살았다는 내용,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내용, 그럼에도 행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3월 15일, 아이를 낳은 날의 일기가 있었어요. 미숙은 그 페이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순자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오늘 내 딸을 낳았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평생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미혼모라는 낙인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봐 두렵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먼 친척인 경숙이 언니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해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내 딸에게 정식 부모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떠나보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밤 울고 있다. 그리고 1968년 5월 21일 결정했다. 경숙이 언니 부부에게 딸을 보내기로 했다. 대신 나는 그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다. 멀리서라도 내 딸을 지켜보고 싶다.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곁에 있고 싶다. 미숙은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진짜일 수 있을까? 김순자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게 사실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어요.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양부모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로 갔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부의 낡은 가방, 양모의 옷가지들. 그러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입양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68년 5월 21일자로 작성된 서류였어요. 친모의 이름란에는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김순자는 자신의 친엄마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웃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그 사람이 진짜 엄마였던 거예요. 미숙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라고, 자신이 친엄마라고 말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어요. 김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김순자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미숙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김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숙이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미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이냐고, 자신의 친엄마가 맞냐고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1967년 22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어요.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미혼모가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거부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생명이었어요. 결국 김순자는 가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나와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1968년 3월 15일 홀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축하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김순자는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요. 2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서만요. 김순자는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어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기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아기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돈이 바닥났어요. 일을 나가야 했는데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미혼모라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어요.
그때 먼 친척인 경숙이라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의 양모였어요. 경숙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아기를 자신들에게 보내달라고 법적으로 입양해서 정식으로 키우겠다고요. 김순자는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자신이 키우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미혼모인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평생 고통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보내주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기를 곁에 두고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기의 행복을 위해 보낼 것인가요? 결국 김순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보내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경숙 부부가 사는 동네로 자신도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아기를 지켜보고 싶다고, 아기가 잘 자라는지 보고 싶다고요. 경숙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동의했습니다. 1968년 5월 21일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아기의 냄새를 기억하려고, 아기의 온기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볼 거라고요. 아기를 경숙에게 건넸을 때 김순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어요. 김순자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어요. 아기를 위해서요. 그로부터 4개월 후 김순자는 경숙 부부가 사는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건물의 옆집으로요. 경숙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그렇게 딸 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닌 이웃으로서요. 처음 몇 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딸이 경숙을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이 넘어져서 올 때 자신이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생일이면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딸을 낳은 날을 기념할 수 없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예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건강했습니다. 김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웃 아줌마로서, 그저 친절한 이웃으로서요. 그러다 1984년 경숙 부부가 부천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도 부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경숙은 이제 의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연이 깊은 사람이려니 생각했어요. 부천에서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숙 부부가 바빠지면서 딸을 챙길 시간이 줄었어요. 김순자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간식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딸 곁에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경숙이 세상을 떠나고 경숙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딸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김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순자는 손주들을 돌봐주었어요. 자신의 핏줄인 손주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김순자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서 미안하다고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이해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김순자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아주어야 할까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미숙은 김순자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그 사랑이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며칠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큰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안 가냐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미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순자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평생 곁을 지켜준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리요. 형식이 무엇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그건 분명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순자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미숙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봐, 미워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순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입에서 나올 말이 무서웠어요.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화가 났다고,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40년 동안 왜 숨겼냐고 물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해도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 김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줘서, 엄마처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요.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어요. 엄마와 딸로서의 첫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딸이어서 고맙다고요. 미숙도 대답했어요. 자신도 사랑한다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40년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더 자주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 들렀다가 저녁에도 들렀습니다. 김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엄마와 딸의 대화를요. 김순자는 미숙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처음 말을 한 날, 처음 웃었던 날의 이야기요. 미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양모인 경숙에게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순자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첫돌 때 입었던 옷의 색깔, 유치원 발표회에서 했던 역할, 초등학교 때 상 받은 날까지요. 김순자는 말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엄마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고요. 운동회 때는 멀리서 응원했고
졸업식 때는 뒤에서 박수 쳤고 결혼식 때는 하객석에서 축하했다고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김순자가 있었다는 걸요.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의사가 미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순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종양이 빠르게 자라고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가혹했어요.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김순자는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야 했습니다. 미숙은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김순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밤을 샜습니다. 김순자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김순자가 깨면 물을 떠다 주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사실 진짜 할머니라는 걸 알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퍼했어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게, 곧 떠나신다는 게 슬펐습니다. 큰딸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빨리 나으셔야 한다고, 함께 더 오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손주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할머니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저녁 김순자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면 서랍장 맨 아래 칸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고요. 그걸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숙은 다음날 아침 김순자의 집에 갔어요. 서랍장을 열고 맨 아래 칸을 뒤지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날짜가 적힌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68년 5월 21일 자였어요. 딸을 입양 보낸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오늘 너를 보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넌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사랑받으며 자랄 거다. 엄마는 멀리서 너를 지켜볼게.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두 번째 편지는 1969년 3월 15일 자였습니다. 딸의 첫돌이었어요. 내 딸 첫돌을 축하해. 오늘 멀리서 내 집 앞을 지나갔다. 창문으로 내가 돌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너무 예뻤다. 엄마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언젠가 내가 이해해 줄 날이 올까? 사랑해, 내 딸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년 딸의 생일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김순자가 쓴 편지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합격 발표일, 대학 입학일, 양부모의 장례식, 결혼식, 손주들의 출생일까지요. 40년 동안 쓴 편지였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순자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느껴졌어요. 이 편지들이 김순자의 삶 전부였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김순자의 인생 전부였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미숙은 김순자에게 편지를 모두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한 번도 이 편지들을 보여주지 않았냐고요. 김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여줄 용기가 없었다고요.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거부할까봐 두려웠다고요. 미숙은 김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알았다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김순자를 사랑한다고,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김순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동안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김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자 김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김순자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자가 미숙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숙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김순자가 속삭였습니다. 행복했다고요. 비록 엄마라고 불리지 못한 세월이 길었지만 그래도 딸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진짜 엄마로 인정해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고요. 미숙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고맙다고, 40년 동안 지켜봐줘서 고맙다고요. 사랑한다고, 진짜 엄마라고요. 김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딸아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김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은 김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멈췄어요. 김순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8년의 삶이 끝났어요. 40년을 이웃으로 살다가 마지막 한 달을 엄마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미숙은 김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과 미숙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이 상주처럼 자리를 지켰어요. 영정사진 속 김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김순자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개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추억들을 모았습니다. 책장 뒤에서 또 하나의 노트가 나왔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가장 최근 날짜가 보였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일기였어요. 미숙은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내 딸에게 진실을 말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무서웠다. 딸이 날 미워할까봐,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했다. 내가 내 엄마라고. 평생 너를 사랑했다고. 다행히 딸은 이해해줬다. 용서해줬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다. 이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순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라도 진짜 엄마와 딸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요. 2024년 11월 미숙은 김순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부천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김순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숙이 직접 쓴 문구였어요. 미숙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남편은 건강한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보고 싶다고요. 엄마가 그립다고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순자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요. 40년 동안 쌓아온 기억들, 함께 나눈 시간들, 주고받은 사랑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걸요.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형식이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미숙은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어디선가 김순자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이 잘 지내는 걸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묘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엄마와 딸로 만나요. 그때는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김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사랑한다고요. 미숙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 진짜 엄마였다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김순자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딸을 사랑했어요.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 한 달이라도 김순자와 진짜 엄마와 딸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한 달이 40년의 기다림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지 않나요?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지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김순자처럼 40년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엄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요. 김순자와 미숙처럼 마지막에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지금 바로 이 순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김순자는 40년 동안 숨겨야 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순자와 미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후회 없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